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가야 렛츠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나타샤이고, 저는 닉입니다. 오늘은 그 해외 송금, 기존 방식에 좀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프로젝트죠. 리플, XRP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은행 간의 그 복잡하고 느린 시스템을 바꾸겠다. 뭐 이런 목표로 시작된 거죠. 네, 맞습니다. 리플은 특히 그 은행 간 국제결제 시스템의 비효율성, 이걸 좀 개선하려고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리플과는 좀 다른 길을 가는 나가야 토큰, NGY도 비교해 볼 건데요. 아, 네. 흥미롭겠네요. 네, 블록체인이 금융이랑 어떻게 만나는지 그 두 가지 다른 관점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우리 금융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리플 시작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2012년에 나왔으니까 와,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거의 뭐 조상님급인데요. 그렇죠. 꽤 오래됐죠. 크리스 라슨, 제드 맥켈럽 같은 사람들이 시작했고요. 지금은 데이미드 슈워츠 CTO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많고 많은 분야 중에 하필 국제 송금이었을까요? 그 당시 국제 송금 시스템, 뭐 대표적으로 스위프트 같은 거 생각해 보면요. 네, 며칠씩 걸리고 그랬죠. 맞아요. 며칠 걸리고 수수료 비싸고 과정도 엄청 복잡했잖아요. 이걸 블록체인으로 좀 빠르고 싸게 해결해보자, 이런 아이디어였던 거죠. 아, 그래서 XRP 토큰이 나온 거군요. 네, XRP 토큰은 그 리플렛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뭐랄까 통화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다리 역할이요? 네, 합의 방식도 비트코인하고는 좀 달라요. 허가받은 검증자들만 참여하는 약간 더 폐쇄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은행들을 위한 기술. 그럼 그 XRP 토크노믹스 경제 구조는 어떤가요? 채굴이 없다는 게 좀 특이한데요. 네, 맞아요. 채굴은 없고요. XRP 레점 안에 고유한 합의 프로토콜이 있어요. 검증자들이 합의해서 거래를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발행량은요? 총 1000억 개가 이미 다 발행됐어요. 끝. 더 이상 새로 안 나오고 이제 거래 수수료 같은 걸로 조금씩 소각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오, 규모가 상당하던데요. 2025년 8월 기준으로 시총 3위라고 하니. 네, 그렇죠. 약 1810억 달러 수준이니까요. 상당한 규모입니다. 가격 변동도 진짜 와, 대단했잖아요. 초반에는 뭐 1센트도 안 하다가 2017년 말 18년 초에는 거의 4달러. 맞아요. 거의 4달러 가까이 갔었죠. 그 이후에 긴 침체기가 있었고요. 그러다 최근에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인데, 그 가격 변동은 주로 어디서 오는 건가요? 역시 사용처겠죠? 네, 여러 요인이 있지만 역시 핵심은 국경 간 송금, 그 ODL, 온디맨드 리퀴디티 시스템의 채택 여부하고 규제 환경 변화가 제일 크죠. ODL이요? 그게 뭐죠? 아, 그건 은행들이 미리 다른 나라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요, XRP를 중간 매개로 써서 실시간으로 자금을 주고받게 하는 기술이에요. 이게 얼마나 널리 쓰이냐가 XRP 가치에 중요하겠죠. 실제로 이걸 쓰는 기업들이 꽤 있나요? 뭐 산탄데르, SBI 홀딩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큰 이름들도 있던데요. 네, 그런 기업들 포함해서 금융기관들이랑 파트너십을 꽤 맺었습니다. 특히 기존 송금 시스템이 좀 더 불편했던 지역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쪽에서 ODL 사용 사례가 좀 늘고 있어요. 아하. 그리고 최근에는 그 각국 중앙은행들이 연구하는 디지털 화폐, CBDC 있잖아요. 네, CBDC요? 그 관련 프로젝트에도 리플 기술이 쓰일 수 있는지 뭐 그런 논의도 있고요. 점점 금융 시스템 중심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게 바로 2020년에 터진 미국 SEC 소송이죠. 미등록 증권이다 이런 혐의였잖아요. 이거 정말 큰 사건이었는데. 아, 네, 맞습니다. 이 소송은 정말 리플한테도, 그리고 어쩌면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도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가격 폭락하고 뭐 미래가 불투명해 보였죠. 그렇죠. 근데 2023년 7월에 법원에서 판결이 일부 나왔는데, 거래소를 통해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좀 반전의 계기가 됐죠. 그 이후로 아시아나 중남미 중심으로 다시 사업 확장에 힘쓰고 있고요. 심지어 2025년 3월에는 미국 내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 자산 5개 중 하나로 포함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8월 8일에 드디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으로 법적 분쟁이 종결되었죠.
자, 그럼 이제 잠깐 시선을 돌려서 나가야 토큰, NGY랑 비교를 해볼까요? 리플이 말씀하신 대로 빠르고 효율적인 송금에 집중했다면 나가야는 뭐가 다른 겁니까? 나가야는요, 접근 방식이 좀 근본적으로 달라요. 리플이 금융 시스템의 속도나 비용에 집중했다면 나가야는 실물 자산의 가치, 그리고 신뢰를 블록체인에 담으려고 해요. 실물 자산의 가치와 신뢰요. 네, 그러니까 XRP가 돈의 이동을 혁신하려 한다면 나가야는 돈의 가치 보증, 금 같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신뢰를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려는 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목표 자체가 완전 다르네요. 리플은 주로 은행 같은 기관들, B2B 대상으로 뭔가 인프라를 만들려는 거고, 나가야는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를 만들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 맺는 대상도 좀 달라지죠. 리플은 은행, 나가야는 실제 사용자나 기업들. 합의 구조나 주요 활용처도 이런 목표 차이에서 나오는 거고요. 리스크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겠네요. 네, 리플은 SEC 소송은 마무리되었지만 여전히 미국 내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과제가 남아있고요. 나가야는 이제 막 실물자산 기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초기 단계라는 점, 이게 또 중요한 차이점이죠. 각자 풀어야 할 과제가 좀 다른 셈이에요. 정리해보면 리플은 국경 없는 돈의 흐름을 바꾸려는 시도, 그리고 나가야는 좀 변치 않는 가치의 저장과 신뢰를 블록체인으로 구축하려는 시도,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둘 다 금융의 미래를 향한 중요한 시도인데 그 철학이나 가는 길이 꽤 다른 거죠. 금융 시스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이 두 가지 방식이 경쟁할지 아니면 서로 보완할지. 그렇죠. 어쩌면 함께 발전해 나갈 수도 있겠죠. 결국 우리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동시킬지에 대한 새로운 선택지를 주는 거니까요. 자, 오늘은 리플 XRP의 여정, 그리고 나가야 NGY와의 비교를 통해서 블록체인이 금융을 바꾸는 두 가지 다른 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기술들이 결국 우리 금융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 금융은 리플처럼 기존 시스템을 그냥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나가야처럼 실물 자산에 기반한 새로운 신뢰 모델이 더 중요해질까요? 혹은 이 둘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참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